우리 역사를 사랑하시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한국사 전문가가 되고 싶은 미말친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저번 영상, 그리고 저번 영상, 그리고 이번 영상까지 이어서 뭘 배우고 있느냐? 역사 5분법을 중심으로 한 그런 경제체제를 바탕으로 한 세계 역사의 흐름, 이런 거 알아가고 있죠, 지금. 자, 다시 한 번 더 계속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외워주셔야 됩니다. 강의를 들을 때 계속. 원시, 고대, 어제까지 요게 마쳤고요. 저번까지. 그리고 고대에서 뭘로 왔습니까? 중세, 오늘 배울 거죠. 다음 근대가 되고 여기가 현대가 됩니다. 근대는 세 파트에 나눠서 강의를 하기로 했으니까 놔두고 현대도 다음에 함께 같이 강의를 배워볼 겁니다. 오늘 배울 거 중세. 중세도 지금 되게 어렵기 때문에 노트 정리나 혹은 뭐 필기고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은 좀 더 쉽게 강의를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고씨! 자, 이번 강의에서 배워볼 거를 한번 첫 번째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배울 거는 여기 보이시죠? 당시 중세시대, 고대시대부터 얼마나 계급이 더 세분화됐고 그 중에서도 뭐가 가장 중요했고 아마 중요한 건 영주였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영주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시작할 거고 영주의 장원과 고대시대에 가지고 있던 대농장 같은 그런 생산수단 얼마나 차이점이 있는지 알아볼 거고 두 번째로는 부르주아의 탄생과 구권력과 신권력의 권력 싸움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대표적으로 프랑스 대혁명 같은 거 알아보러 갈 겁니다. 고고싱! 자, 우리는 지금 뭘 공부하고 있습니까? 세 번째, 중세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중세시대를 가장 많이 이해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서구를 한번 가봐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중국, 일본 이런 거 다 동양이지 않습니까? 미국 쪽, 저쪽에 캐나다 이렇게 서구 쪽으로 한번 넘어가 봅시다. 지금도 그렇고 근대도 그랬고 중세도 그랬듯이 전 세계 역사는 대부분 다 서구 중심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서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중세시대는 절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서구 중심 세계로 들어가 봅시다. 일단은 당시에 서구에는 가장 큰 강대국이 있었는데 바로 로마입니다. 이 로마. 그런데 이 로마가 강대국, 엄청나게 강대국이었는데 이 전에는 뭐 어떤 사건이 있었느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있었죠. 예수님은 다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영향력이 큰 사람이고 저 역시 기독교고 이 예수님이라는 분이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한 일을 강사했지 않습니까? 이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다가 다시 부활하는 이런 일까지 생겼는데 당시 로마는 그거를 예수님 되게 싫어했어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이 막 싫어하고 이랬어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셨죠. 로마는 근데 여기서 엄청난 반전이 일어나는 게 예수님을 막 좋아했던 사람들을 로마가 박해를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좋아했던 사람들을 박해를 하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은 막 지하에서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됐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시 자, 그 반전이 무엇이냐? 당시 로마의 국왕이었던 예수님 시대가 끝이 나고 로마로 들어왔는데 당시 예수님을 섬기던 사람들은 다 지하에서 몰래 기도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 나라에 엄청난 압박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반전은 당시 국왕이었던 콘스탄티누스, 이름이 되게 어렵습니다. 콘스탄티누스라는 사람이 어떻게 하느냐? 기독교 자체를 국교로 지정을 해버립니다. 로마. 아까도 말했지만 중세 그리고 지금 현대까지도 서구 중심으로 돌아갔고 중세시대는 특히 로마라는 나라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로마에서는 기독교를 국교로 세워버립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세웠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로마는 기독교의 영향력이 커지고 로마의 영향력이 컸던 세계 전체가 기독교의 영향이 어마어마했다라는 것까지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독교를 국교로 세웠다. 요거까지 알아가시면 될 것 같고 당시에 이제 중세에 나눠졌던 계급사회 한번 알아봅시다. 한번 복습을 해볼까요? 고대시대에는 뭐만 있었습니까? 왕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고 그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귀족이 있었고 평민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지배층과 피지배계층까지 알아봤습니다. 여기는 더욱더 세분화된 피라미드 계층이 있어요. 일단은 여기는 무조건 왕이겠죠. 여기는 무조건 노예예요. 이 사이가 더욱더 세분화됐는데 왕에서 누가 더 2등은 누구냐? 성직자. 3등은 누구냐? 영주가 되겠습니다. 4등은 누구냐? 귀족이 되겠고 5등은 기사. 여기서 한 칸이 더 들어갑니다.
요 기사 다음이 누구냐? 농노가 되겠습니다. 요렇게 왕, 성직자, 영주, 귀족, 농노, 기사, 노예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력이 들어갔습니다. 1등으로는 왕, 꼴등으로는 노예, 성직자, 영주, 귀족, 기사, 농노, 노예 이렇게 사이에 엄청나게 세분화가 됐었고 요게 정착이 된 거예요. 아직 이제 막 만들어져가지고 사람들이랑 야 우리 이거 하자가 아니라 오래 전부터 계속해서 쌓여왔던 지배와 피지배 계층이기 때문에 요거를 세분화하면서 점점 정착이 되어가기 때문에 이 중세가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잘 유지를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다음 파트로 넘어가서 부르주아의 탄생과 그리고 구권력과 신권력의 권력 싸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 우리는 이제 구권력과 신권력 그리고 부르주아의 탄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부르주아 탄생 그리고 구권력과 신권력의 권력 싸움 요거를 알아보기 전에 먼저 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 영주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고 당시 중세 사회의 사회적 분위기를 알아봐야 됩니다. 일단은 요거는 빨리 지나가도록 할게요. 영주 같은 경우는 뭐냐? 영주는 이제 땅의 주인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당시 고대 사회에 있었던 왕이 가지고 있었던 독점한 그런 영토나 토지 이런 거를 이제 영주가 가지고 되는데 영주는 되게 여러 명입니다. 국왕은 몇 명입니까? 딱 한 명인데 딱 한 명이라서 독점이 가능했는데 이제 여기는 당시 영주의 사유지라고 할 수 있는 장원 우리 장원장 좀 살려주세요. 영주의 사유지라고 할 수 있는 이 장원 요 장원을 영주가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 과연 고대시대에 있었던 왕이랑 다른 건 뭘까요? 이거는 영주의 직접적인 소유물이므로 영주가 가지고 있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싹 다 영주 겁니다. 요게 이제 고대시대랑 바뀐 점이고 그리고 이제 중세 사회의 사회적 분위기를 한번 봅시다. 아까도 말했지만 당시 중세는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지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기독교의 특성상 유일신을 섬기지 않습니까? 유일신을 섬기기 때문에 그 누구도 자기 스스로 사람이 왕이 될 수가 신이 될 수가 없어요. 왕은 될 수 있어도 신은 될 수 없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뭐였습니까? 신의 요청됨에 따라서 내가 신이다가 됐었고 종교에서 정당성을 확보를 했는데 기독교에서는 그게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는 자기가 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가 나는 신으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이다를 누군가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누구냐? 성직자입니다. 그래서 왕 바로 밑에 성직자가 있었던 거고 성직자가 왕 보고 당신은 신이 인정한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인정을 해줌에 따라서 왕은 성직자에게 아주 편안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거를 맺은 거죠. 그게 이제 사회적 분위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대 사회와 또 바뀐 거 뭡니까? 고대 사회는 신의 요청됨에 따라서 자기가 혼자서 자기 스스로 왕이라고 할 수 있었지만 이제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하지 못해요. 왜냐? 기독교가 국교로 정해졌고 당시에 로마의 콘스탄티누스가 국교를 정했기 때문에 더 이상 사회적 분위기는 고대랑은 상반되게 된다. 요거를 이제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부르주아랑 신권력과 구권력의 권력 싸움 알아보러 가시죠. 자, 이제 우리가 두 번째 파트로 넘어왔습니다. 구권력과 신권력 그리고 권력 싸움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요거보다 더 전에는 누가 있느냐 일단은 부르주아가 아니라 부르주아 이름 되게 어렵습니다. 이 부르주아가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일단은 부르주아가 뭐냐? 공장을 소유한 사람 혹은 그렇게 바다 같은 데서 이제 다른 나라랑 무역을 하거나 이렇게 하면서 개인적으로 자본을 마련한 사람 이렇게 부르주아 종류는 있겠죠. 그럼 부르주아가 어떻게 탄생을 하게 됐느냐? 일단은 당시에 나라가 엄청나게 피라미드 계급으로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중세인데 이게 초중반까지는 잘 갔어요. 견고하게 나라가 잘 있다가 갑자기 후반부에 가면서 약간 틀어지게 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일단은 왕이 최고 권력자고 밑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성직자 그리고 이제 영주가 있었는데 솔직히 말하면 영주는 조선시대의 호족 같은 느낌이라서 영주의 사유지였던 장원 자체가 절대적인 그런 생산수단이었단 말이죠. 생산수단을 이
영주가 소유를 했기 때문에 당시 더 이상 누구도 생산수단을 넘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었는데 더 이상의 생산수단은 장원뿐만이 아니라 더 생기게 된 겁니다. 뭐냐? 공장이라는 그런 생산수단을 소유를 한 거예요. 공장은 뭡니까? 아주 기본적인 일만 계속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계산법만 있으면 계속 어마어마한 양의 물건을 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을 소유함으로써 자연스럽게 부를 축적하게 되는 거고, 원래 중세에는 수요가 있는 만큼 공급이 있었지만 근대 파트에서 넘어가게 되면은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많아지게 되는, 이게 왜 이렇습니까? 공장이 소유되게 돼. 그거는 다음 영상에 한번 다시 제대로 알아보도록 하고, 공장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자본을 마련할 수 있게 됩니다. 막 무역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개인적으로 자본을 마련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장원, 영주가 장원을 소유한 거는 생산수단으로서의 어떤 절대적인 가치, 이런 거는 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르주아를 신권력이라고 부릅니다. 새로운 신자, 새로운 권력이 탄생했다라고 하고, 영주, 그리고 왕, 이런 사람들을 구권력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얘들 둘이 절대적으로 어마어마한 대립관계를 맺었는데, 여기서 이제 신권력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절대로 당시 구권력의 힘이 약했거나 혹은 신의 능력이 부재하거나 이런 걸 알리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점. 구권력과 신권력이 절대적인 엄청난 극렬히 대립을 했고, 여기서 신권력이 이겼으면서, 그런데 이 신권력은 얘들은 누구를 섬깁니까? 신이라는 절대적인 존재 자체를 섬기는 거고, 얘들은 신을 대신한 이성이라는 거를 챙기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르주아는 이성을 바탕으로 하고, 구권력, 즉 영주나 왕은 신을 바탕으로 한다, 이렇게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둘이 붙었다가 신권력이 이겨가지고 왕 같은 사람들은 다 단두대에다가 목을 팍 잘라서 처형하든지 이런 일이 생깁니다. 이게 이제 대표적인 1700년 후반에 일어난 프랑스 혁명, 이런 게 있겠죠. 자, 이렇게 한번 강의 마쳐봤습니다. 정말 오랜 기간 찍어야 되는 강의였기 때문에 책도 열심히 읽고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중세시대는 뭐가 있었다? 그죠? 이렇게 큰 계층으로 피라미드가 있었고, 많은 영역에 대해서 세분화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점차 안정돼가면서 정착되기 시작하면서 나라 중세시대 자체가 1000년이라는 긴 역사 동안 일어날 수 있게 됐었고, 이거 뒤에 부르주아가 생겨나게 되고, 그리고 구권력과 신권력의 권력 싸움, 이런 것까지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저도 다음 파트, 근대 파트. 근데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각오하고 오세요. 중세가 좀 더 복잡해요. 이름은 좀 더 어려워. 왜냐? 뭐 콘스탄티누스, 구권력, 신권력, 뭐 이런 되게 어렵습니다. 부르주아 이런 거 좀 어려운데, 그래도 중세가 근대보다는 쉬워요. 왜냐? 근대는 양이 많아요. 말은 쉬운데, 왜? 제가 이때까지 강의를 쭉쭉쭉 해오면서 했던 말을 다 쓸 거기 때문에 말은 쉽지만 중세보다는 근대가 더 어렵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뭐 예습을 하고 오시거나 아니면 각오를 하고 필기나 노트 이런 거 다 챙겨서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럼 모두